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서아시아 중세 전근대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슬람교가 등장하게 되었는가라는 거, 비잔티온 제국과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갈등으로 이 메카 메디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역로가 성장하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사회 불안 속에서 메카의 상인이었던 마호메트, 무함마드가 이슬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이슬람교를 창시했고, 그 메카 메디나를 중심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장악했다. 그리고 이 무함마드가 아라비아 반도를 장악하고 죽은 이후에 이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슬람 세계의 그 공동체를 이끄는 종교 정치 지도자를 칼리프라 부르는데, 이 칼리프는 선출되었다. 그 칼리프가 그러니까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인 칼리프가 선출되었던 시대를 정통 칼리프라고 한다. 이때부터 4대까지. 이때 이제 이집트부터 사사왕조 페르시아까지를 정복을 하죠. 그러다가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죽었다. 누구한테? 우마이야 가문의 무아위야에게. 그리고 이제 무아위야가 선언하죠. 칼리프는 선출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세습하겠다. 여기에 관해서 인정했던 수니파, 알리의 후예만이 칼리프다 거부했던 시아파.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는 수도 다마스쿠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부터 인더스강까지. 이때부터 이제 인도의 이슬람 세력이 퍼지게 되죠. 가즈니, 구르, 델리, 술탄.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는 영토는 굉장히 많이 넓혔지만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패배했죠. 이베리아 반도 패배한 게 아니지. 이베리아 반도를 먹고 프랑스 지역까지 가려다가 프랑크 왕국, 당시 그 프랑크 왕국 메로베우스 왕조를 이끄는 궁제 카룰루스 마르텔에게 트루프아티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아랍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비아랍인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해도 지지아를 매기다가 결국 불만을 가지고 있던 비아랍인과 시아파, 얘네들이 누굴 도와줍니까? 아바스 가문을 밀어주면서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지고 아바스 왕조가 들어와요. 자, 얘들아, 여기까지는 쉽게 따라왔어요. 근데 문제가 이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슬람 세계가 막 갈라진단 말이야. 여기가 많이 복잡했죠. 일단 이 비아랍인과 시아파의 지원을 받은 아바스 가문이 바그다드의 중심지를 두고 나라를 만듭니다. 아바스 왕조.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 우월주의를 폐지하고 굉장히 관용적이고 평등하게 나가는 범이슬람주의,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으로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지지아를 폐지해 주었어요. 다만 시아파의 도움을 받았지만 나라는 수니파와 함께 이끌어갔다. 탈라프 전투에서 당나라를 상대로 승리로 거두었다.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가 만들어지는 거에 반발했던 세력이 둘이 있었죠. 우마이야 가문과 시아파. 그 우마이야 가문은 어디로 가요? 이베리아 반도로 갑니다. 그래서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후 우마이야 왕조를 이베리아 반도에 만들어요.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후 우마이야 왕조는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후 우마이야 왕조는 스스로 칼리프를 선언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에게 버림받은 시아파는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서 이집트의 그 카이로를 중심으로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파티마 왕조를 만들고, 이들 역시도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칼리프를 선언하게 돼요. 이래서 3명의 칼리프가 나온 거죠.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그리고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한 이베리아 반도의 후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프가 3명이 나온 거죠. 바그다드를 수도로 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에게 밀려난 우마이야 가문의 후손들이 이베리아의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만든 후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프, 그리고 아바스 왕조를 도와주었지만 아바스 왕조에게 버림받은 시아파가 북아프리카의 카이로를 중심으로 만든 파티마 왕조의 칼리프. 이들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저번에 연표로 보여드렸죠. 이게 연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시기가 좀 많이 다르니까. 그러다가 후 우마이야 왕조는 결국 이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내자라고 하는 유럽인들의 재정복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결합해서 에스파냐가 만들어지고, 결국 코르도바 이후에 최후의 거점이었던 그라나다. 이 그라나다가 어디냐면 완전 여기 남쪽이에요. 여기가 그라나다예요. 그라나다. 그라나다가 결국 무너지면서 재정복 운동이 끝이 나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은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파냐가 신앙로 개척에 나서게 돼요. 그리고 파티마 왕조는 이 시아파는 애초에 북아프리카 지역의 파티마 왕조랑 나중에 이란 지역에 나오는 사파비 왕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스니파예요. 근데 이 파티마 왕조는 이제 1171년에 멸망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다시 북아프리카 지역에 맘루크, 노예 용병, 맘루크들이 중심이 된 맘루크 왕조가 나옵니다. 맘루크란 용어가 나오면 그 델리 술탄 시대를 열었던 아이바크일 수도 있고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맘루크 왕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맘루크 왕조가 이제 아바스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 아바스 왕조의 후예를 데려다가 칼리프로 임명을 하고 자신은 술탄이 되었죠. 그러다가 오스만 제국의 펠리 밀세에게 결국 맘루크 왕조가 무너지고 이 펠리 밀세가 언제까지 나눌 거냐 해서 술탄과 칼리프를 겸유하는 술탄 칼리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아바스 왕조가 나중에 셀주크 티르크에게 술탄의 칭호를 넘겨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은 여러분 제가 그 구글에 올려드리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연표 있죠? 그 연표를 가지고 여기 이게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차분차분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탐구자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셀주크 튀르크 이야기 좀 할게요. 셀주크 튀르크. 튀르크는 돌궐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셀주크 튀르크는 어디서 성장했다? 중앙아시아에서 성장했다. 이걸 여러분이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 소아시아에서 성장한 나라들과 구분해야 돼요.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 여기 성장한 애들은 히타이트, 아시리아, 그리고 또 다른 튀르크, 오스만 튀르크. 얘네들은 소아시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셀주크 튀르크는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힘을 길러서 소아시아로 이동해요. 애초에 튀르크가 돌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나라와 당나라에게 쫓겨난 이 돌궐의 후예들이 이 중앙아시아로 이동을 해서 그 돌궐의 후예들이 이제 튀르크가 되는데 그 튀르크 중에서도 여러 개의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셀주크 튀르크가 중앙아시아에서 힘을 길러서 어디로? 이 서아시아 중동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얘네들이 이제 서아시아 지방으로 와서 이슬람 세계에서 용병으로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하이 왕조를 몰아내고 원래 이 부하이 왕조라고 하는 게 셀주크 튀르크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 아바스 그 힘이 약해졌던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실권을 쥐고 있던 애들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부하이 왕조는 아바스 왕조가 이제 힘이 약해집니다. 아바스 왕조가 이제 많이 힘이 약해졌을 때 그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실권을 쥐고 있던 애들이야. 단 아바스 왕조를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 아바스 왕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마치 그 일본의 그 쇼군이 막부를 만들더라도 천황을 건들진 않았잖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상징적인 요소로 남겨두고 그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이 부하이 왕조가 점령을 해서 실권을 쥐고 있던 거야. 셀주크 튀르크 등장하기 전에. 근데 이제 이슬람교로 개종한 이 셀주크 튀르크가 내가 이제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가 되겠다. 이래서 부하이 왕조,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있던 이 부하이 왕조를 몰아내고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에 입성합니다. 바그다드를 점령을 한 거죠. 단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킨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보호자를 자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바스 왕조의 지도자인 칼리프로부터 칼리프가 원래 이슬람 그 공동체 무함마드 사후의 이슬람 공동체의 정치 종교 지도자를 우리가 칼리프라 부르죠. 그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이제부터 나 셀주크 튀르크가 부하이 왕조를 대신하여 이 아바스 왕조와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칼리프는 정교일치였잖아요. 칼리프가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종교랑 전을 함께 담당하는 정교일치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정교가 분리되는 거야. 정치는 누가? 셀주크 튀르크의 술탄이. 그리고 종교는 누가?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마치 일본으로 따지면 칼리프가 천황, 형식적인 명분만 가지고 있는 천황이고 쇼군이 막부를 열어서 실권을 쥐고 있는 쇼군이 술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야. 당시 부하이 왕조를 몰아내고 바그다드 1055년에 바그다드에 입성해서 바그다드를 점령해서 아바스 왕조의 이제 보호자를 자처했던 사람이 누구냐? 당시 이 부하이 왕조를 몰아내고 바그다드에 입성한 셀주크 튀르크의 족장이 토그릴 베그라는 사람이야. 얘 은근 자료에 많이 나와. 토그릴 베그나 부하이 왕조는 자료용이야, 자료용. 근데 얘들을 알고 있으면 자료가 굉장히 쉽게 읽혀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정교 분리로 넘어왔다. 그래서 셀주크 티르크는 바그다드를 점령을 하고 이 아바스 왕조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영토를 쭉쭉쭉쭉쭉 넓힙니다. 원래 돌고래들이 싸움을 잘하잖아요. 지중해 서아시아 중앙에시아로 영토를 쭉쭉쭉쭉 넓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예요. 이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역으로도 영토를 확대하고 결국에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그 비잔티움 제국까지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이곳을 위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이대로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셀주크 티르크에게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껴서 이 비잔티움 제국이 결국에 이 서유럽 로마 교황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마의 후예에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로마 교황은 우르바누스 2세라는 사람인데 야심을 가진 거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교회까지 우리 로마 교회 서유럽이 먹을 수 있겠구나. 이를 도와주는 걸 명분으로 세력을 우리 쪽으로 흡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면 속마음이고 겉으로는 이교도의 침략의 위기에 빠진 우리의 동로마 형제들을 구하고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예루살렘으로, 예수가 태어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이미 그 전부터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셀주크 티르크가 좀 폭력적이어가지고 그 전에 이슬람 국가들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도 예루살렘이 워낙 성지니까 이 유럽 애들이나 다른 나라 애들이 성지순례 오는 걸 그렇게 막지 않았는데 셀주크 티르크는 비잔티움 제국도 위협하고 이 예루살렘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들이 못 오게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우르바누스가 그거를 명분으로 우리 형제인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고 성지 예루살렘을 가로막은 저 무도한 이슬람 셀주크 티르크를 몰아내고 우리 형제인 비잔티움 제국과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자라는 명분으로 클레르몬 공의회라는 걸 열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성지를 탈환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구하자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을 결의하게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처음 점령한 거 아니야. 예루살렘은 정통 칼리프 시대부터 이슬람 세력의 영향권이었어요. 이제 셀주크 티르크가 순례자를 박해해서 그래. 십자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계속 이제 셀주크 티르크랑 유럽 애들이 싸우다 보니까 결국엔 셀주크 티르크도 힘이 약해져서 멸망해요. 셀주크 티르크가 멸망한 건 1194년이야. 이 아바스 왕조의 보호자인 셀주크 티르크가 멸망한 이후에도 아바스 왕조는 꽤 오래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몽골의 후예인 훌라구 울루스, 얘는 이슬람교를 존중하지 않잖아. 그 전에 부하이 왕조건 셀주크 티르크건 이런 애들은 아바스 왕조가 가진 상징성 때문에 아바스 왕조를 안 건드렸지만 이 몽골의 훌라구 울루스는 아바스 왕조, 칼리프, 이슬람 그게 뭐임? 먹는 거임? 우걱우걱 이러고 그냥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아바스 왕조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여러분이 보시고 나면은 이 내용도 확실하게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셀주크 티르크가 십자군 전쟁으로 멸망하고 그 이후에 아바스 왕조가 몽골에게 1258년에 멸망을 하고, 근데 아바스 왕조가 무너지기 직전에 맘루크 왕조가 북아프리카 지역에 만들어지고 아바스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아바스 왕조의 후예를 데리고 와서 칼리프를 하면 다음에 본인이 술탄이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근대 그 중세 셀주크 티르크까지의 정치적인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 이슬람 세계의 문화 파트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슬람 세계의 사회 경제 문화입니다. 자, 이건 그동안 배웠던 내용의 재조립이에요. 인도 고전 문화의 완성인 굽타 왕조. 이 굽타 왕조에서 이 숫자 제로, 0의 개념과 십진법의 개념이 나왔고, 이 굽타 왕조의 0과 십진법이 이슬람 세계로 전해져가지고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후한 시기 환관 체륜이 제지수를 개량을 합니다.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 후한 때 환관 체륜에 의해서 개량된 제지술이 당나라 시기 탈라프 전투 때 당나라가 아바스 왕조에 패배하면서 비단길도 뺏기고 제지술이 아바스 왕조로 건너가게 되고,
그 아바스 왕조를 통해서 유럽으로 제지술이 건너가게 돼요. 그 당나라는 이후에 안사이난도 겪고 비단길 대신에 바닷길을 개발하기 위해 시박사도 만들고, 그리고 송나라 때는 종이를 제외한 나머지 3대 발명품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송나라 때 등장을 하는 거고요. 발명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유럽으로 전래된 건 원나라 때죠. 세계제국인 원나라. 그래서 원나라 때 이제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으로 오게 됩니다. 원나라 알다시피 몽골인 제일주의 하다 보면서 생목인들에게 국가의 재정이랑 행정을 맡겼잖아. 그 생목인들이 이슬람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애들이 원나라 때 재정 관리로 활약을 하면서 원나라에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원나라로부터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이슬람, 생목인인 이슬람에게 가고 유럽인들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 그 우리 원나라와 명청시대 그 동서문화 교류 있잖아요.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원나라는 이제 12번 학습지 3쪽에 나오고 명청은 15번 학습지 3쪽에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서 마테오 리치, 카스틸리오네 이런 내용들과 뭐 아담샬, 마르코 폴로 이런 것들이랑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에서 우리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바그다드였고, 이 바그다드에서는 지혜의 집이라고 하는 도서관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연구해서 정작 유럽에서는 이제 로마가 무너진 이후에 실전되었죠. 그게 이제 어느 전쟁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해서 다시 유럽으로 역수출되고, 유럽에서는 이슬람이 보존하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꿈꾸는 스콜라 철학이 십자군 전쟁 이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도서관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 왕립도서관, 후 우마이야 왕조 수도 코르도바의 도서관, 아바스 왕조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 원정하면서 만든 도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같이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동서문화 교류고요.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의 나머지 사회경제 문화를 살펴볼 때는 이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쿠란, 경전인 꾸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쿠란, 코란. 경전하면 여러분 마니교의 경전, 죄송합니다. 브라만교의 경전, 베다. 힌두교의 경전, 마누법전.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아베스타. 그리고 이슬람교의 경전, 쿠란, 코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쿠란이 결국에 이슬람 애들의 모든 거를 지배하는 건데요. 이 쿠란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사회 풍습 모든 걸 다 담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힌두교의 만호법전이랑 비슷해요. 종교적인 내용뿐 아니라 법률, 일상생활, 규범, 사회 풍습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게 쿠란입니다. 여기서 이제 쿠란에서는 오행이라는 걸 중시합니다. 오행의 실천. 살면서 한 번은 해야 돼요. 반드시. 메카를 향해서 정해진 시간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해야 되고, 성지순례,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를 허용하고요. 돼지고기를 금지하죠.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하고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금지시합니다. 우리 세포의 양쟁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주는 대신에 그 피지배 민족들이 이슬람교를 믿지 않고 본래의 종교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세금을 내게 하죠. 지지야, 인도세. 지지야나 인도세를 내면은 피지배 민족의 종교를 인정합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던 나라가 우마이야 왕조고, 아랍인 우월주의 때문에.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지는 거죠. 참고로 이 메카의 카바 신전은 원래는 이교도의 신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함마드가 그 헤지라로 메디나로 도망을 쳤다가 메디나에서 교회를 확장해가지고 메카로 돌아오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무함마드가 메카를 점령하는 걸 기념해서 이교도의 신전이었던 카바 신전을 이슬람교 신전으로 바꾼 거야. 원래 이제 이교도의 신전이었다가 이슬람교의 신전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상인이 이슬람 교도는 아니지만 모든 이슬람인은 상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상업활동을 굉장히 긍정을 합니다. 모든 이슬람인은 상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 병란도에도 이슬람 상인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을 코리아라고 하는 게 그 고려시대에 온 이슬람 상인들이 꼬레 해서 이게 이제 퍼진 거죠. 그리고 몽골인들한테도 원나라에서 몽골인 제일주의로 정치는 몽골인, 그리고 재정 업무는 생목인, 이슬람 애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떠돌면서 상업활동을 활발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업활동, 바닷길을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코란은 번역을 금지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코란은 종교 경전이면서 법률 책이면서 생활 풍습을 모두 규정한 책이거든. 근데 이 코란이 번역이 금지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코란을 연구하려면 이슬람어를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이슬람 애들이 하나의 그 문화권으로 묶이게 되는 거야. 쿠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문화권의 공통적인 요소가 형성이 되게 되고 쿠란을 연구하면서 신학과 법학도 발전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 이게 이제 바그다드 지혜의 집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요. 뭐 이런 거 다 그냥 했던 얘기고, 이븐 바투타, 이 사람이 이제 3대륙 주륙이란 여행기를 썼죠. 이 사람이 이제 원나라에도 왔었죠. 그리고 문학하면은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 원래 이제 사파낭조 페르시아의 그런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지역의 설화를 모은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얘네들의 건축은 모스크 양식이에요. 이 모스크 양식은 뭐냐면 일단 지붕은 돔의 둥근 형태로 돔으로 만들고 그 옆에 뾰족한 탑, 첨탑을 만듭니다. 이 첨탑을 미나렛이라고 해요. 미나렛.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 둥근 돔과 그 옆에 있는 뾰족한 탑, 미나렛, 이걸로 만들어진 게 대표적으로 성소피아 성당. 원래는 비잔티움 제국이 그리스 정교의 성당으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나중에 오스만 제국한테 무너지면서 그 메흐메트 2세가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무너뜨리면서 그리스 정교의 성당이었던 성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고칩니다. 그 과정에서 성소피아 성당에 원래 없던 미나렛, 이슬람을 상징하는 미나렛을 4개 설치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흐메드라는 술탄이 등장하는데 이 아흐메드 술탄은 나는 성소피아 성당을 뛰어넘는 성당을 만들겠다 이래서 성소피아 성당 맞은편에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라는 사원을 만듭니다. 여기는 미나렛이 6개예요. 성소피아 성당이 4개고 여기 아흐메드 사원은 미나렛이 6개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우상숭배를 금지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금지하니까 대신 굉장히 기하학적인 무늬, 여기 나오죠. 아라베스크 무늬. 우상숭배를 금지하다 보니 사실적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이슬람 세계에서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전한다. 그리고 인도의 굽타 왕조로부터 영과 십진법을 도입한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을 했고 연금술, 금을 만드는 연금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화학도 발전하고요. 특히 역법이 발전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원나라 때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역법이 수시력이었죠. 참고로 청나라 때 아담샬은 서양식 역법에 시연력을 보급을 하죠, 여러분들. 네. 이제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의학 발전. 이븐 시나가 의학 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요. 또 의학 전범이라는 책인데 이건 여러분 에도막부 때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나낙 해체 신서랑은 다른 거예요. 근데 같은 의학 서적이지만 시대랑 나라가 다르죠. 이븐 바투타, 3대륙 주요기,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와 모스크 양식, 아라베스크 무늬, 역법, 원나라, 수시력, 곽수경, 이븐 시나의 의학 전범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동서문화 교류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고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전근대 마지막 오스만 제국 티무르 사파비에 관해서 공부하고 근현대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